KB자산 또 KB스타 ETF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초의 채권형 ETF를 저희가 2009년에 상장했거든요. 그렇게나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ETF의 전문가를 모시고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보는 ETF 찍먹입니다. 오늘 모시는 ETF 운용사는 하늘에 빛나는 북극성처럼 ETF 시장의 지름길을 안내해 주시는 KB스타 ETF입니다. KB스타 ETF를 운영하시는 KB자산운용 ETF 마케팅본부 금정석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이제 KB자산 또 KB스타 ETF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위원님께서 저 북극성처럼 빛나는 KB스타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네, 저희의 속성을 잘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KB자산운용은 그 KB스타란 브랜드로 ETF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먼저 그 저희 브랜드랑 ETF 사업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저희 회사부터 좀 잠깐 말씀드리면 KB자산운용은 대략 한 130조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이제 최대 운용사 중에 한 군데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ETF 본부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대략 한 100개 가까운 ETF 운용 중에 있습니다. 예. 네. 분들이 선호하는 이유를 좀 보면은 이게 이제 말씀 주셨던 그 KB스타가 작년에 성과가 어땠는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네네. 것 같은데요. 개인들한테 저희가 그 소구되고 있는 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동일한 유형의 상품들 중에서는 저희가 후발주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좀 낮게 측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자단 좀 인식이 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채권 쪽에서 저희가 좀 강점이 있거든요. 네, 그 라인업이 채권 쪽에 많이 있으시다고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국내 최초의 채권 ETF를 상장한 하우스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채권이라는 거는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별로 이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다가요. 최근 들어서 사실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이 거의 원년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투자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의 채권형 ETF를 저희가 2009년에 상장했거든요. 그렇게나 빨리 상장을 했어요. 그렇죠. 꽤 됐죠. 네. 2009년이니까 아주 오래전에 상장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국내 최초의 타이틀이 붙는 채권 ETF를 되게 많이 상장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채권의 본가시계네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투자한 채권의 만기에 따라서 단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장기, 초장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또 채권의 등급에 따라서는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국고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간과 채권의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매트릭스를 가지고 대략 한 22개 정도의 라인업을 저희가 촘촘히 깔아놨고요. 네네네. 국내 해외까지 포함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투자자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만 갖고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아, 독특한 KB스타만의 스타일이 독특한 상품들이 있는데 유형별로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ESG 관련 상품들이 좀 라인업이 네네. 좀 잘 돼 있고요. 투자자들의 좀 선호도가 높습니다. 작년에 유일하게 MS가 늘어난 2개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처음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채권 그리고 또 ESG나 친환경 쪽에서는 ETF 시장의 북극성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예. 본부장님 올해 빌런으로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ETF로 올해 승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KB스타 ETF의 2023년 투자 전략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린 올해 유망한 투자 상품이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채권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첫 번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채권을 안정적으로 자기 포트폴리오에 구축을 해놓고 시장을 대응하자. 네. 그래서 채권도 사실 상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파킹형으로 투자하기 전에 사실은 일단 담아둬 놓고선 어디를 투자할지 이제 보는 거죠, 기회를. 그런 상품을 이제 초단기 상품들일 텐데요. 네네. 그쪽 상품들에 일단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권 자체로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채권은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안전자산이지만 위험자산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2자리 이상 낸다고 한다면 사실 괜찮은 위험자산이거든요. 네네네. 채권으로도 가능한 자산들이 있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들인데요. 네.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 방향이니까. 네네네. 예. 근데 국고채 30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가격의 민감도, 금리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하는 이 민감도를 뭐 전문용어로 듀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개념은 간단합니다. 30년 국고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듀레이션이 대략 한 뭐 상품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30년 국고채 금리가 대략 한 3.6 정도 되니까 이게 한 120bp 정도, 한 1.2% 정도 오른 거거든요. 2022년 초 대비해서. 그렇죠. 그게 만약에 원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쉽게 하면 1% 정도 원복이 된다고 하면은 1%의 금리가 빠질 때 듀레이션을 만약에 25 정도를 곱하게 되면은 25%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25기 때문에 네네네.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채권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어떤 그 유휴자금용으로 쓰더라도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험자산 대용으로 쓸 때는 장기채를 이용하신다면 그 자체로도 사실은 충분히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일단 네네네. 그렇게 생각이 첫 번째 듭니다. 네. 그러니까 ETF 중에서도 채권을 가지고 단기 자산으로서의 어떤 안정성 또는 아니면 위험 자산 성향의 일종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뭐 만만치는 않죠. 만만치는 않지만은 제일 듣고 싶은 부분이죠. 제일 듣고 싶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쪽을 투자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밸류에이션은 일종의 가치를 봐야 된다. 가치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볼 때는 주식 쪽에서는 어쨌거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는 저희는 좀 반도체 같은 것들, IT 기업들 좋게 보는 이유가 그 안에 또 사실 스토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글로벌 관련해서 사실 패권 전쟁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보면은 그 뭐 ESG 관련이긴 하겠지만 친환경 관련된 섹터들도 사실은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뭐 그래서 그런 섹터들 좀 보시면서 일단 숫자를 좀 중심으로 보고 퀄리티 있는 주식을 좀 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위험자산 말씀드렸고 채권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그 안에 뭐 채권도 포함이 될 텐데요. 인컴 자산에 대한 관심을 좀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인컴 자산. 인컴 자산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뭐 채권이 됐던 주식이 됐던 그 자체의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주기적인 현금들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네. 주식으로는 대표적으로 배당주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배당주가 있을 거고 채권 쪽에서도 사실 최근에 그 월배당 관련 ETF들이 좀 그렇죠. 많이 예, 나오고 많이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 은퇴 이후에 이 캐시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그렇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인컴 자산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품을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인컴 관련된 상품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저희도 사실 이제는 나이가 들고 좀 있으면 은퇴를 하게 될 텐데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이 은퇴하는 시점이 한 55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이전도 있겠지만. 근데 55세가 되면은 사실 국민연금이 나오는 그 시기가 보면은 대략 한 65세 정도 되거든요. 10년간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뭐 연금 크레바스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사실은 근로소득도 있는 게 아니고 금융소득들도 사실은 이제 인컴 자산이 없으면 사실 생활비 마련하기 어렵고 기존에 있던 자기 자산을 이제 개워서 써야 되는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그 은퇴의 크레바스를 좀 메꿔줄 수 있는 이런 인컴 자산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좀 보수적이면서도 약간 좀 그 윗단계를 볼 수 있는 중립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KB스타 ETF의 2023년 투자 전략을 들어보면은 보수적이라고 하시지만은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좀 포근한 느낌까지 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고 앞으로 좀 이걸로 해서 뭔가 좀 먹고 살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KB자산운용의 KB스타 ETF 마케팅 본부 금정석 본부장님을 모시고 2023년 KB스타의 ETF 투자 전략을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ETF를 거래하시는 고객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국내 ETF 운용사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2023년 ETF 투자 전략을 들어보는 ETF 맛집 기행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국내 최고의 ETF 운용사 관계자를 모시고 2023년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ETF 찍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